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입니다. 네, 외신 통해서 국제 이슈를 살펴보고 그리고 국내 이슈에 대한 그 외신의 반응도 좀 분석해보는 국제 뉴스룸 시간입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튀르키예랑 시리아를 강타한 이 지진 소식, 좀 아픈 소식만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난 주말까지도 토요일, 일요일 정도까지 그래도 좀 그 생존자가 계속 나왔거든요. 보통 그 지진이 6일 날 발생했으니까 72시간 지나면 생존자가 많이 이제 힘들다 싶었는데 정말도 그 우리 희망대로 많이 생존자가 나와 주셨죠. 그런데 하루 전부터는 더 이상 생존자를 발견을 못 하고 있거든요. 튀르키예에서는 사실상 그 수색 작업을, 그러니까 생존자 수색 작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은 이제 튀르키예가 그 지금 11주에서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지진이 발생한 곳, 그다음에 피해가 가장 많은 곳,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아마 사실상 종료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시리아는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부터 내전이 있어서 내전 상황인데,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것이 정부군하고 반군 사이에서 충돌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죠. 특히 이번에 지진이 난 지역이 그 튀르키예하고 국경을 바로 국경지대에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국경 안쪽으로 거기서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특히 그 이 내전을 피해서 난민들이 피난을 간 난민들이 주로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뭐 열악하죠.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발생 이후에도 수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거기가 정부군이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반군이 장악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반군이라는 것도 그냥 정부군은 그냥 정부군이죠. 하지만 반군은 하나의 어떤 그 세력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그리고 반군끼리도 싸우는 그런 세력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튀르키예나 시리아를 알 때는 쿠르드족이라는 거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쿠르드족이 이제 그쪽에 있기 때문에 쿠르드족이 역시 또 반군에도 속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영토를 그러면 뺏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시리아 정부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뺏긴 땅,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굉장히 그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그 지금까지 파악된 생존자, 사망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망자가 지금 그 튀르키예의 경우는 4만 689명으로 공식적으로.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 시리아의 사정으로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튀르키예의 경우만 그렇다는 것이고, 이 시리아 쪽에서의 사망자는 5,814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5,814명이라는 것이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같은 숫자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아무리 이제 뒤져도 이 시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발굴을 혹은 조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을 희생자를 다 합쳤을 때 4만 6천 명이 조금 넘는 그런 사망자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더 늘어날 수 있고 혹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여진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피 중인 분들도 좀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이 여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6일 이후로 여진이 큰 여진만 하더라도 예. 좀 그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냥 작은 여진까지 합치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죠. 이 시민들이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예.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구조 작업이 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구조 작업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고 그 건물들이 그 사실상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것까지 합쳤을 때 10만 채가 넘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예. 저 완전 붕괴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상태가 아니더라도 네. 이제 거주하기 위험하다 싶은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말씀도 좀 이따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튀르키예에서 이 건물을 똑바로 지었는가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망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난민,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분들을 다 합치면은 100만 명이 훨씬 넘는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셨을 테니까 그렇죠. 좀 트라우마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기도 좀 힘든 상황일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예. 내 눈앞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그 밑에 그렇죠. 예. 어제까지 보던 우리 예. 그 이웃들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 트라우마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예. 것이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튀르키예가 어떻게 보면은 지진세라고 하는 세금까지 걷었다고 하는데 예. 그런데도 이렇게 피해가 큰 건 원인은 뭐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이게 진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예.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 지진세라는 것이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튀르키예가 사실은 그 튀르키예가 있는 지역이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예. 지역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정한 지역이란 말이죠. 원래 지진의 위험이 있는 곳이죠. 네, 예. 이 아프리카 판이 밀고 예, 예. 유라시아 판이 이렇게 치고 하면서 이쪽에서 중간에 끼어가지고 1년에 1cm씩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쪽 그냥 이동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렇게 큰 지진이 한 번씩 난다는 거죠. 1999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미 17,000명 지금에 비하면 적지만 어쨌든 큰 피해 아닙니까? 그때 그 지진 피해를 당하면서 건물 내진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지진세가 도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999년도 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사실 당시 집권하고 있던 집권 여당이 완전히 그 군소 정당으로 붕괴할 만큼 예. 정치적인 타격도 컸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현 에르도안 대통령이지만 네. 당시는 총리, 그때는 의원 내각제였으니까 그 정의개발당이 그때 등장한 것인데 예. 정의개발당이 등장하기 전에 그 전 정권에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진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지진세입니다. 네. 근데 원래는 한시적이었거든요. 이거 계속 걷겠다는 게 아니라 1999년부터 걷기 시작해서 뭐 2003년까지 원래는 걷도록 돼 있었는데 에르도안 당시 총리가 이거를 그냥 계속 걷겠다고 연장을 예. 한 것이죠. 사실 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비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정치권의 요구에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그런 지진세를 가지고 뭘 했냐 이거죠. 지금 6조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조 원이요. 예, 이상이 거쳐 있다는 예. 건데 지진세로. 그랬는데 이번에 붕괴된 건물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1999년 그러니까 지진세 도입 이후에 지은 건물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무너진 건물 중에. 건물들 중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도대체 지진세 걷어서 뭐 했냐는 거죠. 네. 우리 소설 제목 그 많은 시간을 누가 먹었냐. 예. 그 많은 지진세를 도대체 누가 먹은 겁니까? 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네. 하늘을 찌르는 것이고 이번 5월 14일 날 우리 예. 대선이 예정돼 있거든요. 총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99년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정권이 교체된 그래가지고 정권만 교체된 게 아니라 사실 튀르키예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국시라고 할까요? 이념 국가적 이념까지 바뀐 그런 지금은 굉장한 그 보수 이슬람주의로 무장된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권에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 현 대통령인데 이번 5월 14일 대선 과연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실은 네. 좀 그 야권에 비해서 지지세가 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진까지 일어나면서 결국 20년 그 장기 집권이 예. 이번에 마무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망언을 또 한 거네요. 그렇죠. 망언 이게 사실 그 재난을 예. 당했을 때 사실 예. 국가의 역할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예. 흔히 우리가 이제 국가에 바라는 거, 정부에 바라는 거 하면 이제 민생 챙기기 합니다만은 사실 이 현대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생은 국가도 정부도 정부지만 예. 시장 권력도 상당히 거기에 관여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런 그 비상시국에서 그리고 재난 안전 문제 그걸 예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것을 사후에 처리하는 문제 이거는 어디 누구한테 이걸 맡깁니까? 국가가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런 재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이 정도 재난은 막을 수가 없다. 이건 국가가 혹은 예, 대통령이 예, 할 말은 아닌 것이죠. 사실 그 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맞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네. 뭐 경찰력을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 그렇죠. 해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에르도안 대통령 발언을 보면서 바로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이건 정치권에서 그리고 행정부 관료가 할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이고 예, 그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그 트위터에다가 예, 이제 이런 아픈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새로 단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단결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지금 지금은, 이 상황에서 그 뒤로 하고 이건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튀르키예 사례를 통해서도 이 재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이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럽 국가들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뭐냐면은 이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예. 이야기인데 필요 이상의 과할 정도의 예방 그럴 필요까지 있냐라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필요 이상의 과한 대응 같아 보여도 예. 그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 지금 튀르키예의 경우처럼에 예. 그 재난 예방을 하지 않아서 피해가 나오는 것. 그런데 재난 예방을 많이 했는데 피해가 안 나왔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국민들이 뭐를 택하겠습니까? 후자겠죠. 맞습니다. 예. 사실 이 재난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가 좀 아프더라도 그렇죠. 예방 주사를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대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어서 또 외신이 주목한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미중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뮌헨에서 지금 안보 예. 회의가 끝났죠. 예. 이제 20일까지 했으니까 이제 끝났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이제 안보 관련 다보스 회의다 이제 이런 예. 별칭도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의 많은 그 정상들 그다음에 그 내각의 수반 그리고 뭐 외교 국방장관들이 예. 이제 많이 모이는 자리인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예상은 됐었죠. 사실은 원래는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원래는 중국을 방문하기로 돼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풍선 정찰 풍선. 이게 이제 미국에서 발견이 되고 격추가 되면서 예. 이제 갑자기 취소가 됐는데 근데 미국도 이것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이제 블링컨 장관도 그랬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뭐 중국이 또 우리가 이해할 만큼 설명을 했고 예. 우리도 이걸 너무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조만간 이제 만날 그런 것이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미넨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우리 예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고 좀 분위기가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았다 이런 전언들이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두 나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갈등 관계를 너무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건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정도로 그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해법도 또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미국 쪽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전 정부에 비교했을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예. 참 외교 문제라는 것이 경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확한 해법, 나는 이쪽, 너는 이쪽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너무 명확하게 사람들이 눈에 누가 봐도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친미국 성향에 그렇다고 해서 친중국 성향이 눈에 띄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위험한 예. 외교 정책인데 상당히 좀 위험한 외교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우리가 무역 수지를 보더라도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눈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중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정찰 풍선을 놓고 그렇게 예. 막 언성을 높이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필요에 의해서는 그 한쪽 방향으로 일방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는 그 외교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예. 위험한 방향이죠. 좀 우리 정부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외교 정책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위험한 길을 택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국민들이 보기에도 예. 불안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모호한 이 국제 사회에서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우리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예. 굳이 여기서 내 편, 네 편 가를 필요가 없다. 외교 무대에서. 그렇죠. 예. 외교 무대에서는 우리의 국익은 어느 나라와도 예. 100% 공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 소식도 재밌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예,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예. 사실 이건 복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법정인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은퇴를 하는 연령 그때까지는 그러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교통요금을 내고 그 연령이 지나고 나면은 그럼 복지의 차원에서 네네. 어떤 무임 승차를 허용하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62세까지면은 62세부터는 그러면 안 받는다든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지하철의 노약자에 대한 혜택이 많은 편은 맞습니다. 아, 예. 많은 편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 무임승차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의 예를 들어서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대부분의 복지 국가들도 예. 한 50% 정도 혜택을 주는 정도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고 러시아워 같은 경우에는 좀 예. 덜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혜택을 주는 거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면 상당히 앞서가 있는 건 맞죠. 예. 근데 여기서 꼭 앞서가 있으면 꼭 뒤로 가야 됩니까? 근데 외신은 왜 이게 정치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본 건가요? 이게 이제 현 정부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전에도 사실은 재정 건전성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을 간주한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와 연결시키면은 그러면은 60세 이상, 70세 이상 노약자분들에게도 지하철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무임승차 때문에 어떤 지하철 공사에 공공기관의 적자 폭이 커졌다 네. 이런 논리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제 지하철 요금을 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주로 그쪽이 많죠. 예. 60세 이상이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네. 현 정부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외신에서 꼬집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됐다. 네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해법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외국의 사례도 이제 검토를 해보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아까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 있다는 이유로 후퇴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예. 다만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 차원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62세까지 법적 노동 연령
연령이라면은 거기서부터 하는 게 좀 맞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동을 하는 그 실제 나이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72.3세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법정 연령보다 10년을 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건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럼 그 실질적인 그런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연령을 낮추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그럼 뭐를 고쳐야 되나 우리는 근데 항상 복지를 고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